자, 우선 이제 그 해석 전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조금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서 우선은 조금 편하게 원효 대사의 행장을 가지고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도 계실지 몰랄 것 같아서 뒤에 분황 원효의 삶과 생각 후반부에 있는 1페이지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분황 원효라는 말을 아마 제가 최초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삼국유사에 보면요, 일연선사가 원효 의상대사를 얘기하면서 분황지 진나, 부석지 보계 이렇게 할주, 분할주 작은 글씨를 쓰고 있어요. 낙선사 조목에서. 분황사의 디그나가 인도 논리학의 대가인 진나보살, 원효의 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석지 보계, 부석사의 보계는 보계열의 화신이라는 의상의 벼로,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연선사보다 앞서서는 고려 의천대사의 시에 원효 의상 두 대사가 유학가다 1차는 이제 고구려 술락군에게 요동에서 잡혀서 요소 정도 경계에서 누순을 갖췄다가 진액이 다 빠지고 나와서 이제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가 650년에 661년에 다시 11년 후에 제2차 유학을 시도합니다. 그때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이미 이쪽 백제 영토는 신라 영토가 됐고 이제는 백기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쪽을 향해 오는 겁니다. 화성으로 갔을지 평택으로 갔을지 우리 주위에서는 자꾸 평택을 얘기하지만요.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화성이든 평택이든 간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원효 대사가 깨달음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1차 유학에서 실패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의천대사의 시에 보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보장왕이 누굽니까? 그 앞 왕이 이제 영유왕이고 그 앞에 왕이 이제 영양왕이죠. 영양왕은 을지문두가 살수대첩을 성공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영유왕은 영양왕의 동생이에요. 고건무라고 원래 해군 제독 출신으로 잘 싸우긴 했는데 바다에서는 고수전쟁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고 싶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새롭게 일어난 당나라를 맞이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친구이면서 또 하나의 적이 됐던 연개소문과 당태종 사이에서 실권을 잡았던 연개소문이 이제 영유왕을 독살하고 조카인 보장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실권은 다 연개소문에게 있으니까 보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연개소문은 실권을 잡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교 중심의 기득권을 다 무너뜨리고 도교 도사로 대체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 실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오히려 도사 도교를 청하고 도덕경을 청하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그랬느냐 여러 설이 있는데 당태종이나 당나라가 이씨잖아요. 노자가 이씨라는 거죠. 이담이라고. 이게 이제 지난 한 2000년 가까이 믿어왔던 사실인데 이제 이게 노자 도덕경이 원래 덕경과 도경으로 되어 있지만 1970년대 75년인가요? 중국의 마왕태 고본에서 나온 노자본에 보면 덕경 도경 본에 의하면 노자가 이제 이씨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마천 사기의 이담으로 봤는데 이게 1995년인가 90년대에 또 발견됐어요. 한묘 고문군인가 발견돼가지고 거기서는 오히려 노자가 이씨가 아니라 노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500년, 2000년 노자 인구가 다 쓰레기가 됐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쓰레기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학설을 붙여가지고 여전히 노자는 이씨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결국 이제 그 시점으로 보면 당나라는 이씨니까 왕을 독살하고 실권을 잡은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제국인 당과의 유화 정책이 필요했고 당은 뭐 불도유 3교를 믿는 나라지만 유교적인 시스템 속에서 보면 이게 왕을 독살하고 실권을 잡았으니 그냥 둘 수 없다고 봤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의 유화 제스 때문에
당에게 일부러 도교 도사를 청하고 도덕경을 청해서 도교를 이렇게 선양합니다. 연개소문도 뭐 어쨌든 간에 고성들의 자리를, 불교 자리를 다 배제하고 도사를 앉히고 도교 사원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덕대사가 평양 인근에 살던 절에 있다가 계속 이 나라는 원래부터 불교를 믿던 나라다. 우리가 왕명도 연호도 불교식 왕명, 불교식 연호가 있는데 계속 잡교, 도교를 받들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지만 실권이 없는 보장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몇 차례 했지만 결국 안 되니까 법력을 발휘해서 바로 사방 일장인 방장, 고성이 머무는 방 사방 일장이죠. 일장이 3m 보면 이제 그 방에 이렇게 되는 방을 날려가지고 전주, 이제 완주 고달산 경복사로 옮겨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650년이냐, 668년, 이렇게 두 설이 있는데 650으로 보아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1차 유학에 실패했던 원효 의상대사가 거기 찾아가서 이 보덕대사가 열반경과 방등부의 대가거든요. 방등부는 이제 대성 일반경인데 그중에 이제 유마경 같이 천태대사는 유마경으로 보죠. 이런 공부를 하러 갔다는 얘기를 의천시에 쓰면서 거기서 바로 분황과 부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술 논문에서 분황을 자꾸 쓰니까 내가 처음 쓴 것처럼 자꾸 문제 제기해가지고 설명을 매번 달았어요. 이제는 뭐 내가 쓰고 책도 쓰고 하니까 이제 따르는 사람이 있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처음이 힘들죠. 고성의 법호 어른들 숭배하는 전통에서 보면 법호 본명이 있는데 너무 친근해서 법호가 없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원효 의상이면 충분하지 무슨 부석도 분황이 필요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형평성도 맞추려면 보조진으로 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서 법호라는 게 산 이름 또는 그 지명 이름, 절 이름, 또 교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태대사는 산 이름이고 보조는 개념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가상길장하면 가상은 또 절 이름이고 또 조계 해능하면 조계는 지명이거든요. 이렇게 특징을 고성 이름 앞에 법호를 달지 않습니다. 법호가 있고 법명이 있고 또 고성이 입적을 해도 황제나 왕이 묘호를 내리죠. 묘호와 묘명을 또 내려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살아서고 죽어서는 죽어서 이렇게 그런 게 하나의 예법인데 그래서 분황은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분황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상징성이 있어요. 자, 분황사는 원래 진흥왕이 지금 뭡니까? 황룡사 옆에 분황이죠. 황룡사 거기도 원래 왕궁을 지으려고 했는데 용이 나타났다고. 뭐 거기가 늪이었으니까 큰 뱀이 있었겠죠. 뭐 이무기가 되건 뭐 꽝철이가 되든 용으로 성천할 때 못해 거기 나니까 이제 절로 만든 거고 그 옆에가 분황사인데 그것도 국가 대찰이거든요. 원래 이제 선덕여왕 때 왕분사라고 아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왕분사. 분황은 이제 달리 말하면 우리가 연꽃을 산스크리트로 푼다리카예요. 푼다리카. 백년, 청년, 황년, 홍년이 있는데 분황은 뭡니까? 엠페로 푼다리카. 연꽃 중에 황제라는 거죠. 연꽃 중에 최고죠. 어떤 연꽃이 최고일까요? 우린 절에 가도 청년암, 백년암, 홍년암이 있는데 황년암이 있던가요? 황년암? 절에 가도 황년요는 잘 없죠. 중국에 여산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황년요도 있고 동년요 이렇게 된 게. 아마 우리가 화이트 로터스 백년을 많이 치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연꽃 중에 연꽃 최고죠 사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원효 대사도 뭡니까 어떤 원자의 새벽 효잖아요. 원효 뭐 순서로 치면 여기 바꿔도 좋은데 이거는 막힐 색자, 요새 색자 두 개 다 됩니다. 세부. 이거 시단. 뭐 원효죠. 어떤 원자, 새벽 효자. 비로소 시자, 처음 시자, 새벽 단자.
막힐 색자, 요새자 세부. 세부는 사실은 새벽의 경상도 발음 버전이죠. 새벽, 새벽. 뭐 이렇게 새벽이 된 거예요. 복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첫 새벽, 새벽,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상의 새벽이고 한국 철학의 새벽이고 이 땅에 새벽을 열겠다는 의미가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효란 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새벽 선임인데 한자를 쓰면서 차자 표기, 한자를 빌려 쓰던 표기로 보이고 원효의 대사의 그 대성지시론 별기 마지막에 원효 자신이 쓴 부분이 여기에 보여요. 한번 따라해봐요. 세부찬. 세부찬. 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을 한자를 빌려 쓰는 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효 자신이 쓴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세부, 시단이 다 새벽을 나타내는 원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단이란 말은 사실은 이런 선사가, 이런 대사가 삼국유사에 쓴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효를 일컫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명이 많다는 것은 전국구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남북한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따지면 원효암, 원효사 등을 따진 곳이 한 80여 곳 가까이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 가장 많은 인물 이름을 딴 절은 원효살걸요. 그 다음에는 의상, 일부 자장도 있고, 뭐 부운하면 부운대사도 있고, 경어 몇 사람 있지만 아마 그만큼 원효대사는 많죠. 자, 그래서 그 외 말고도 원효대사를 일컫는 표현은 참 많아요. 우선 여러분 경주 박물관 가보셨나요? 그 앞마당에 있는 큰 탑 보셨나요? 그 앞마당에 저 사이드 끝에 그게 3층 큰 석탑이 있잖아요. 그게 저 경주에 75년도 보문단지가 생기면서 그 안에 고순사 절이 그 안에 잠겼어요. 그 망향정이라는 그 마을도 있고 있는데 가면 거기 있던 절에 있는 탑하고 몇 개를 옮겨놓은 겁니다. 경주의 상징적 탑인데 여러분 석탑하면 감은사 탑을 많이 연상하잖아요. 그죠? 아름답잖아요. 거외 석탑도 있지만 분황사도 있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삼층 석탑이 지금 경주 박물관 앞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순사 탑인데 원효대사가 젊은 시절에 고선사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입적한 이후에 애장왕 때 803년인가 12년인가 그때 원효대사는 686에 입적했지만 그때 거기에 원효대사 탑비를 세운 게 고선대사 탑비입니다. 거기 일부 조각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황사가 또 하나의 원효의 오랜 주석처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분황사를 원효의 지필성지다. 왜? 원효대사가 100여 부 240권 가까이의 책을 지었는데 대부분의 책을 만년에 거기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주 불국사가 본사니까 그 말사인 분황사에 원효학 연구원을 만들어서 20년간 학술지도 만들고 학술대회도 열고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폐원했어요. 그러니 이제 여기 수도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님이 잘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원효대사가 이렇게 조계종에서 온전히 평가를 잘 못 받죠. 근데 원효종이 또 있어요. 원효종. 대한불교 원효종. 원효종에도 뭐 학술 뭡니까? 전집도 만들고 했는데 거기도 또 종단의 분란이 있어서 뭐 포항도 있고 서울 이렇게 좀 유야무야 그것도 좀 군소종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지스님은 과감하게 이렇게 오도체험관을 세워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만드셔서 원력을 찬탄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고선대사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하면 이제 분황 대사라고 사실 부를 수 있는데, 고선대사부터 거기 나온 게 서당화상입니다. 서당화상.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화쟁국사, 원효대사, 심지어 구룡이라는 구룡, 청구의 룡, 구룡. 원효대사를 일컫는 표현이 여러 가지 많은데, 청구잡룡에서 우리나라를 옛날에 청구라고 했잖아요. 청구. 옛날에 영남대 전신이 청구대학이었나요? 청구. 그러니까 청구잡룡. 잡룡이 뭡니까? 잠저 시절에. 앞으로 용이 되기 이전에
잠재 있는 왕이잖아요. 우리가 왕이 되기 전에 세자, 태자를 되게 잠저시질 얘기하듯이 줄여가지고 이제 용이 되기 전에 해서 청구라는 말을 원효에 저걸로 써서 약칭으로 구룡대사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원효를 일컫는 표현이 별명이 한 30여 종 가까이 돼요. 한 인물에 이렇게 많은 별명이 있다는 것은 원효대사가 얼마나 유명하고 지역구가 넓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육두품 출신이었다고 흔히 보고요. 할아버지가 여기 아마 경주 육부촌의 한 명이었는데 설신이가 경주 설씨. 경산 지금 어디냐 하면 경산이 지금 여러분 경산이 옛날에 장산입니다.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 제가 고향이 상주인데 상주라고 나와요. 원효대사가. 그때 장산이 경산이 상주 관할이었거든요. 지난 19대 국회의원 때 인구가 줄어드니까 26만 상주가 지금 10만 정도니까 상주, 경산, 예천, 군위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20대 때는 상주, 문경을 묶었잖아요. 그쪽 지역이 상주 관할이어서 삼국유사는 원효대사가 상주 출신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상락, 낙동강, 가락의 상류, 상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를 바로 화쟁국사 원효대사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름이 있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집안이 설씨였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경산 장산으로 옮겨와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고향이 경산이 되었고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신라 17관들 중에 10인 대나마 아래 제11인 남하여서 관료니까 이제 백제와의 전투들이 있는 시기니까 백제 국경 지역에가 아마 가서 지켰다가 전쟁에서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어나서 일주일 만인가 어머니가 돌아갔죠. 또 아버지가 전상으로 보이죠. 이제 조부모들에게 컸는데 조부모도 역시 나이가 들었으니까 세상을 떠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떠났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상을 깊게 체험한 거예요. 그다음에 10세 미만의 출가, 그래서 관세 출가, 관체진연, 10세 미만의 총각머리 하는 시절에 출가했다는 거죠. 또 의상대사도 29세 출가설도 있지만 관세 출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의상 역시도 10세 미만의 출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원효를 일컫는 서당화상. 자, 서당이란 말도 이게 서라는 게 쇳바람. 우리가 동남서북 바람할 때도 쇳바람, 맞바람, 댄바람, 한이바람 하잖아요. 동쪽이 쇳바람이죠. 그래서 당은 이 절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성소도 말해서 우리 운재 스님 태고정 총무했던 이분은 그렇게도 평가하죠. 서당이란 말은 바로 동방의 성스러운 아이가 태어난 곳 당이 있으니까 서당은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 김영태 교수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기는 바로 이름이 새털이었다. 당이 바로 뭐야 이렇게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선은 새신자에서 새털. 그러니까 이 서라는 것은 신이고 당이라는 것은 뭐야 하니까 바로 새털이다 이렇게 풀기도 했는데 다 차자 표기들이죠. 글자 빌려서 그런 시대니까 요새 향가를 제가 좀 요새 관심 있게 보고 향가를 쓰는데 일본의 기미가요가 향가였다는 것이고요. 일본의 만엽집 만요슈 4,500수 가까이가 전부 향가였다는 연구가 지난 김영애 선생님이 50년 동안 연구하면서 밝혀내고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까지도 향가를 같이 공유했고 향가가 바로 단순하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지금 원효대사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무상을 깊게 체인했기 때문에 출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상을 깊게 체인한 원효대사다 보니까 출가를 한 이후에 치열하게 수행했던 모습은 발심수행장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분불이라고 하는 거 유학 시도와 아까 얘기를 했지만요.
8세 연하인 의상대사가 함께 유학을 가자고 제안했는데 당시에 당나라의 그 현장이라고 하는 3장이 나중에 3장이 되죠. 602년에서 664년까지 살았는데 629년부터 645년까지 인도 서역 138개국을 가서 126개국은 직접 답사를 하고 12개 근처까지 가서 조사하고 돌아와서 제자 변기에게 구술해서 적은 것이 유명한 대당서역기 12권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 뭐 서유기, 드래곤볼, 사오정 다 그렇게 나왔죠. 손오공.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20년간 73부 한 1350여 종 가까이의 경론을 번역해요. 자, 의상은 초질관, 원효는 깨쳐서 서라블로 갔지만 초질관 배를 타고 지금 서해안 넘어가죠. 아마 지금 산동성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묘 유진이라고 하는 그 주지사의 집에서 아마 배멀미했기 때문에 한 뭐 보름간 머물렀을 때 이제 선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이렇게 결국은 아마 처음에 현장 법사를 찾아갔던 것 같은데 맥락을 보면 2년이 어긋났어. 그 맥락은 뭐냐면 유학에 돌아와서 20년 가까이 제자들과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 해동 신라에서 온 의상을 제접하고 가르치고 할 분위기, 인연이 안 됐던 거로 보여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장안, 같은 장안이지만 대자언사가 아니라 이제는 지상사를 찾아가서 지엄선사, 지엄대사를 찾아갔던 거죠. 그 지엄대사는 꿈에 해동에서 보던 감나무가 자기 지상사까지 넘어왔는데 올라가 보니까 뭡니까? 봉황의 그 집이 봉소가 있고 이렇게 보고 내일 아침에 귀한 손님이 신라에서 올 테니까 제자들에게 마당을 쓸고 기다리라 했더니 의상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의상 대사는 결국 뭡니까? 지엄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엄 화상이 이제 이루지 못한 꿈을 의상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학자들의 이제 정상적 코스는 20대는 의학을, 30대는 번역을, 40대는 논문을, 50대는 저서를, 60대는 교과서를, 70대는 뭘 할까요? 뭐 개정판을 낼까요? 이게 이제 학자들의 하나의 그 표준 길인데 의학을 다 못 끝내면 20대, 30대 딜레이 될 텐데 이게 해동에서 온 의상이 아주 뛰어난 인물임을 간파하고 자신이 당시 60권 화엄경에 교과서를 쓰고 싶었는데 못 썼던 거죠. 60대니까 그때 이미 602년에서 668년까지 살아요. 지상대사가, 지엄대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물론 책을 몇 종 썼어요. 지엄대사도. 근데 그걸 이제 의상을 통해 실현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여러분도 지금 13주 공부하면 주의사님이 한번 과제물을 내와봐라 이렇게 시킬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통과해야 또 장학금을 주시나? 그렇게 써오라 했더니 60권 화엄경의 핵심을 추려가지고 가져온 것이 바로 대성장 10권짜리였어요. 이건 이제 확인이 안 됩니다만 기록상 10권. 60권을 10권으로 줄이니까 여전히 양이 많잖아요. 더 압축해오라 했더니 다시 가져온 게 입의 숭현장 4권짜리입니다. 여전히 길다고 생각한 지엄대사가 그래 이걸 가지고 따라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오게 해서 시자를 시켜가지고 불을 붙이고 태워버리라 하죠. 의상이 깜짝 놀라서 이제 억울해 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숙제해 왔는데 이걸 불에 넣으라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먹고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에 탔죠. 조금 있다 이제 지엄대사 나와서 그래 몇 글자나 남았더냐 했더니 이제 안 탄 거를 불에 타지 않고 남은 글자를 모아보라고 했더니 210자가 나왔다는 게 법성원용 무이상 법성계라거든요. 이게 바로 화엄의 골수라는 거죠. 화엄의 정수.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은 불멸의 글자죠. 법성원용 무이상 불에 부동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210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스승이 너는 나보다 낫다. 청출어라. 그래서 거기다 다시 54각의 반시를 만들어서 미로처럼 만든 게 바로 법성운용 모의상 법으로부터 구례부동 명의부 불로 끝나는 요새 절마다 마당에 많이 그려놨죠. 그래서 결국은 원효 의상이 그런 인연으로 됐고 이제 의상이 유학을 마칠 때 돌아올 때는
김인문이 이제 그 당나라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올 때 나당연합군이 틀어졌을 때 당나라가 한 30만 대군 이끌고 와서 신라를 쳐들어온다고 첩보를 감옥에 갇힌 김인문이 의상에게 주니까 의상이 돌아와서 첩보를 문무하게 전해가 대비케 하잖아요. 그런 역할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원효 대사의 사상에 대한 문제인데 큰 틀에서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선 중관과 유식의 지향과 종합. 자, 대성불교는요, 용수보살에 의해서 중이라고 하는 잣대로 모든 존재를 분석하는 중간 철학이 나름대로 체계화됩니다. 저는 이제 우선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자, 불교 철학을 꿰는 관통하는 키워드를 잡을 때, 자, 붓다, 부처님, 붓다는 뭡니까? 중도처럼 이 가운데 중자가 발을 중자이고 빌공자하고도 통하는데, 공의 입장에서 모든 존재를 관찰하는 중관의 철학을 제시했다면 원효대사까지 가는 건데요. 우선 붓다는 중관을, 관은 뭐 이겁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용수보살은 공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모든 존재를 방식 구분하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성랑대사는 발을 정자 정관. 그 다음에 천태지자대사는 묘할 묘자, 묘관. 원효대사는 화목할 화자, 화관. 이렇게 자신의 철학적인 키워드 핵심을 종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아니고 사실은 발을 중자예요. 다르다. 가장 올바른, 양극단을 뛰어넘는 가장 올바른 길. 공이라는 것도 연기무자성공이니까 원인과 조건이 생겨난 것은 고유한 본성인 자성이 없고 곧 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관. 그리고 얻었다 얻지 않았다라는 덕과 부덕을 말하는 그 입장에서 공관. 정관이죠. 고구려 성랑대사는 붓다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 성랑대사는, 그 다음에 천태대사는 묘관. 우리가 사따르마 푼다리컵 수트라. 결국 정법화경, 묘법연화경. 그러니까 사트라고 하는 범어를 발을 정자로 푸는 인물은 이제 축법호 같은 삼장이고, 구마라집은 발을 정자가 아니라 묘할 묘자, 묘법연화경. 우리가 7권 28품. 그거는 구마라집 번역이거든요. 묘로. 그래서 천태종을 묘종, 법화경을 묘경, 천태학을 묘학 이런 말 씁니다. 묘하죠? 자, 묘자를 여러분 그 보케블러리 어휘를 한번 보면 여러분 12개 정도 얘기해 볼까요? 묘. 오묘, 기묘, 현묘, 정묘, 영묘, 절묘. 천태가 절묘하다. 뭐 이렇게 묘자를 맞물려가는 단어 한 12개를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해와 보세요. 숙제로. 숙제 검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묘입니다. 자, 원효대사는 화재의 회통처럼 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화. 그래서 바로 이런 건데, 자, 중관은 뭡니까? 중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중론이라는 그 논설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아비달마를 비롯한 부파불교의 그 유적 사고, 그러니까 3세 시류 법체항유, 과거, 현재, 미래 동안에 실제로 존재한다. 법체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이런 그 유적 사유를 비판하기 위해서 출발한 게 중관인데,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배우고 가지고 있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상을 다 무시하는, 부정하는 공간을 제시하니까 이제 그러면 캐서라스라, 인생은 뭐 젊어서 노는 것, 내가 믿었던 가치와 기준이 다 무너지면 굳이 내가 따라갈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그릇되기 하는 게 악취공, 공병, 락공 이런 말 써요. 공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유식은 다시 중도 입장에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가유를 통해서. 자, 비록 내 밖에 있는 저 대상은, 칠판은 실체가 아니지만 저 칠판은 내 의식의 영상에 필드에 비친 반사된 영상이나 이미지로 존재한다는, 임시로 존재하는 가유의 입장에서 긍정해 주거든요. 이게 이제 유식이에요. 요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시로 가유를 얘기하면 또 뭐예요? 사람들이 임시로 얘기한 걸 또 실제로 시류로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가 기실론을 발견해서, 기실론에서
중간을 파이블립. 이거는 부정하기만 하는 분, 긍정하지 못한다. 현상을. 중간은. 유식은 리비불파. 긍정하기만 할 뿐 부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실론은 무불파이 환허하고 무불립이 작용하다는 거죠. 이중구조. 깨뜨리지 아니함이 없으면서 도리어 허용하고 세우지 아니함이 없으면서 다시 부정하는. 그래서 입하무예. 수립과 타파에 걸림이 없고 개합자재, 전개와 통합에 자유자재하다. 이게 바로 대선 기실론이라는 걸 발견하고 자신의 체계를 기실론 철학으로 정립하는 게 원효입니다. 그 일심의 철학을 정립하죠. 그래서 중간과 유식의 지향과 종합의 그런 사유를 바로 정립하는 인물이 원효입니다. 그 내용은 그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에 이제 또 원효 대사가 노력하는 뭐냐면 아레아식이라는 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 윤회 주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 생에 나와 이후 생에 나의 연속성을 어떻게 설명하냐, 자기 동일성을. A와 A-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결국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했죠. 이게 이제 뭐 근본식이다, 끈적끈적한 물질이다, 여러 가지 부파불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저장하는 창고의식이 필요했고 그것을 아레아식, 신역은, 구역은 아리아식, 또 사투리로 아리아식이라 불렀어요. 이 아리아식을 이제 만들었던 것이 기본적으로 유식에서 이런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코로 냄새 맡는 비식, 혀로 맛보는 설식, 몸으로 터치받는 신식.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감각적 의식, 전오식이에요. 자, 이 감각적 의식을 총섭하는 게 제6식인 요별경식입니다. 요별경식은 뭐냐면 대상을 하나씩 쪼개서 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 5개를.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것을 총괄하는 역할도 있고 그 자체 고유한 기능도 있는 건데 독도의식, 모도의식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제7 말라식이 있어요. 자아의식. 자, 여기 우리가 서울의 제일 높은 삼각산에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북한산에 삼각산 100군데 쇠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태극기가 있습니다. 울타리도 있고. 내가 금생에 불교를 잘 늦게 만나서 후회되니까 빨리 몸을 바꾸겠다고 뛰어내리는 순간 바람이 쉽게 불어가지고 세게 불어서 쇠 파이프가 이렇게 넘어가지고 내 얼굴을 때리러 넘어오는 순간 내가 이 뒤로 딱 피했지. 요 나를 딱 피하게 한 그놈이 바로 제7 말라식이에요. 자아의식. 에고. 아치, 악연, 아만, 아이라는 요 자기에 대한 깊은 집착이 있는 자아의식, 사랑의식이 바로 제7 말라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저장하는 저 윤회를 저장하는 의식이 바로 저장의식 제8 아레아식이에요. 이거는 여전히 반은 번뇌가 있고 반은 청정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부처의 의식인 자성청정식, 법계 최성지 밀교에서는 이게 바로 무구식, 백정식, 때가 없는 무구청정하고 백정, 맑고 깨끗한 의식이에요. 이게 제9 아마라식. 말라라는 게 번뇌란 말이고 아가 부정접도 없다는 거니까 번뇌가 없는 식. 이게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제9식. 불교 전통에 10식까지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이 뭐냐 할 때 단백질 합성 얘기도 하죠. 찌따와 흐리다야를 나눠가지고 10식까지 말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불교 전통이 있는데 그건 뭐 일반적이지는 않고 나오고 자, 9식과 8식의 문제인데 인간의 의식을 8개로 볼 거냐 9개로 볼 거냐 할 때 구역유식은 자, 번역사에서 제일 처음에 축법호 같이 불도징 안세고 같은 사람은 서기 2세기 3세기에 인도 경전이 왔을 때 먼저 번역한 사람들은 다 고역입니다. 고역. 옛날 번역. 고. 그 다음에 구마라집의 번역부터는 구역이에요. 구역.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현장부터는 신역입니다. 신역. 그래서 구마라집, 진제, 예를 들어서 보리유 찌는 사람들은 구역이고 현장, 실찬한타, 의정 같은 사람은 신역이에요.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구역으로 이미 불교 공부를 했고 현장이 번역한 신역 논설을 같이 보면서 신구유식을 다 종합합니다. 기본은 이미 구역으로 다 체계화시켜 놓은 상태로 유학을 시도하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레아식은 바로 표현은 신역 논서, 특히 성유식론 같은 데서 쓰는 표현인데, 그 다음 열애장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열애의 태아, 붓다와 같은 그 태아,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중생은 다. 일체중생虚루불성. 그래서 열애장이란 말은 열애성이란 말도 쓰면서 이미 인도 서역에서 많이 쓰는 논서에서 나오는데
불성이란 말, 부처의 성품이라는 말은 동아시아로 건너와서 유교 맹자의 인성론의 영향을 받아서 불성 개념, 인성이 불성 개념과 만나면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 불성이란 말을 쓰는데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아레아식은 유식이고 열애장은 말 그대로 열애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애장이 바로 흔히 얘기하는 게 열애장경, 부정불감경,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애장경, 부정불감경, 이런 열애장 3부경이 있어요. 이런 3부경에 기초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원효대사는 유식과 열애장을 통합하는 노력을 벌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저술이 대성기실론 1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1도장. 그 다음에 대성기실론 2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2장이 보면 2장이는 열애장을 얘기하고 유식은 아레아식을 얘기하는데 유식과 열애장을 통합하는 노력을 대성기실론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문과 혈료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측면하고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이중구조로 해서 설명해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도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원효대사의 일심이해가 깊어지는 건데 이게 대성기실론 이제 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능가경을 해석했던 자 우리의 일심이라는 것에는 열애장으로서의 일심이 있고 정멸로서의 일심이 있다. 이게 나눠봅니다. 자 열애장의 일심은 뭐냐면 기실론의 일심의 이문이 있는데 우리 한 마음에는 찰나 생멸하는 문이 있는 반면에 진여문이 있다. 그러니까 진여문 참으로 그러한 문이 있죠. 자 비유를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구죠? 가장 빠른 사나이. 예, 9.588 우사인 볼트잖아요. 자 그날 이제 스타트 출발할 때 이게 날이 좋으니까 출발할 때 기분도 좋고 뭐 신발도 좋고 바람도 적절하고 하니까 총을 빵 쏠 때 총알처럼 달려가는 실선과 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심진여물이라 한다면 그날 바람도 불고 뭐 꽃도 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딴 생각이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총알처럼 달려가는 거하고 이렇게 이게 심진여문이라면 이거는 심생멸이죠. 번뇌가 끼어들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일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해맑고 깨끗한 마음의 측면이 심진여문이고 때묻고 물드는 마음이 심생멸문입니다. 이 두 개의 마음 구조가 바로 일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원효 대사가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어서 매우 편안했다는 것은 한참 걸어 피곤하니까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그 상태가 심진여문입니다. 근데 하룻밤을 더 자니까 해골물 마시고 하니까 왜 이럴까 하면서 딴 생각이 끼어드는 이게 바로 심생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의 잠자리와 오늘 밤 잠자리의 전환 결국은 뭡니까? 어제와 오늘의 기반으로 있는 일심을 더 상위에 있는 일심을 발견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었고 더 이상 유학의 필요성을 안 느낀 거죠. 이미 신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심을 발견했는데 굳이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사람의 마음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공간이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해맑고 깨끗한 측면의 마음이 있고 때묻고 물드는 마음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의 근원에 자리한 일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원효대사는 그래서 그 일심도 바로 다시 이제 열애장으로서의 일심과 정밀로서의 일심을 나눠봅니다. 자, 열애장으로의 일심은 마음의 생기,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생명성이 있는 반면에 정멸로서의 일심은 그런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실론도 일심 이문에서 일심 안에 진여문만 있으면 사실은 설명이 안 되죠. 생멸문이 있기 때문에 함께 되는데 진여문에도 언어에 의지하는 의연진여가 있고 언어를 떠난 이연진여가 있어요. 이중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 아래. 생멸에도 각이 있고 불각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 안에 심진여에도 두 가지, 심생멸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이중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써 원효의 1심은 바로 좀 다시 더 심화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인데 3페이지. 자, 이게 이제 원효대사 저술에는 안 나오고요. 바로 균효대사의 고려때 저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균효대사는 화엄가입니다. 그리고 원효 법장 중국의 화엄의 3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 이제 원효 법장을 비교하는 대목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이제 화엄, 석화엄 교분기 원통초인데 여기서 원효 대사는 다시 자, 심진여문이 과라면 심생멸문이 인이라면 그거 거론에 있는 1심 바깥에 다시 본법으로서 1심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법 1심, 심진여, 심생멸 세 가지 구조로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법장은 심진여와 과를 하나로, 그러니까 1심과 심진여를 하나로, 그 다음에 심생멸 하나에서 2제로 하는 반면에 원효는 3제로 구분함으로써 1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화한다는 거죠. 자, 비유하자면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 원효 대사가 금강 삼매 경론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1심과 1심 지원을 나눠봅니다. 자, 깨달음이 뭘까요? 다시 돌아서 깨침이 뭘까요? 뭐 저는 깨달아 보지 못했지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침이나 깨달음은 한 점과 같다고 보고 싶어요. 한 점. 사실 깨달음은 느낌일 수 있죠. 느낌의 지속일 텐데 이 한 점, 이 한 점이 붓다의 깨달음이죠. 근데 우리가 1심이라는 것은 보통 얘기할 때 1심이 뭐 중생의 마음이라요. 그 신론에서는. 근데 1심이라는 중생의 마음인데 이 중생의 마음을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우주적 마음이라 한다면 한 점은 부처의 마음인 본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점의 연속이 선이고 선의 연속이 면이고 면의 연속이 입체를 하는데 자, 가운데 원의 구심이 1심 지원이라면 원심은 1심이에요. 자, 제구 아마라식 자성 청정식 무구 백정식 요게 바로 1심 지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확대된 중생의 마음이 1심이라는 겁니다. 우주적 마음인. 그러니까 우주적 마음인 1심과 부처의 마음 1심 지원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다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상리, 불상잡.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서로 섞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원심과 구심이 있는데, 자, 구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절대화되는 측면이고, 원심은 상대화되는 측면이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하고 서로 섞일 수 없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측면하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원심일 수 있고, 서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은 구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화한다는 것은, 일심적 부처의 마음을 절대화하는 차원에서는 섞일 수가, 잡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원심을 받아들일 때는 구심과 떨어질 수 없지만 역시 원심으로 뻗어가는 거거든요. 이 일심에는 양면이 있다는 거죠. 불상이와 불상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심 지원으로 나아가려는 마음과 일심으로 뻗어가려는 원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효대사가 더 심화된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법으로서의 1심은 1심 지원처럼 어떤 절대화한 측면이라는 거죠. 이거는 과도 아니고 인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심진여와 심생멸은 상대 속에 있다는 거죠. 가와 인이라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글을 하나 썼는데, 유식에서 말하는 차원의, 그러니까 유식은 망식, 그러니까 망식으로서의 일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애장에서는 진망화합식으로서의 일심이 있고, 화엄에서는 화엄으로서의 진심이 있고, 다시 금강산매경론에서는 본법으로서의 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산매경은 사실은 선경이거든요. 선경. 신라에서 성립된 선경입니다. 중국사 얘기 있지만 실제로 보면요. 가야가 이제 결국 신라의 합병이 됐지만, 가야란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였어요. 요새 가야 연구도 또 하는데, 제4의 제국. 금관가야는 사실 김유신계죠. 서기 400년 광해토왕 비를 보면 금관가야는 사실 망했어요. 금관가야는 뭡니까? 가야와 외와 백제 연합군과 신라와 고구려 연합군에 패합니다. 최후의 부산 복천동 전투에서 패해요. 그때 신라는 실성왕 직전 거기 480년대 후반에 한번 신라가 망합니다, 사실은. 그때 가야 백제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돼 가지고 망하는 직전에 실성을 그때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보내 가지고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광개토 대왕은 그때 후연과 싸움 때문에 지원할 수 없어서 백기를 들고 가야 연합군에서 위장 항복을 권합니다. 대신 그 이후에 직후에 광개토 대왕은 정병 5만을 보내요. 정병 5만을 보내서 경주 외곽에서 연합군을 다시 포위하고 경주 왕성에서 연합해가지고 물리쳐서 부산 복천루까지 가서 최후의 전투에서 가야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보터 피플이 될 가야 연합군은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게 아마 연합군까지 포함해서 두개골이 한 285만 개 두개골이 발견됐다든가. 근데 왜 연합군이 다 들어가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 건너갔던 것은 금관가야의 주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형왕이 누굽니까? 금관가야의 본토의 마지막이고, 구형왕의 아들이 세종과 무력이에요. 무력의 아들이 김서연이고, 김서연의 아들이 김춘추입니다. 김유신입니다. 넘어간 세력은 주류고, 이쪽에 남은 김유신은 반개예요. 진흥왕이 창녕 순섭이 한강 유학할 때 보면 김무력이 진흥왕을 수행하는 게 비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00년대, 그러니까 400년대까지는 전기가야를 주도했던 금강가야 코어 해체가 되니까 힘이 빠진 상태를 상당히 오래 걸려서 400년대 후반에 재정비한 세력이 바로 후기가야를 주도했던 대가야입니다. 지금 고령에 있는 경상북도 대가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532년에 금관가야 잔류 세력이 진흥왕에게 무력 중심으로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562년에 대가야가 항복하거든요. 그런 맥락을 좀 보는데, 문제는 이제 서기 650년 전으로 봅니다. 지금 현장이 645년에 인도에서 돌아왔고 많은 신역 경론을 번역하고 있어요. 자, 신라는 고민이 뭐냐 하면, 가야계가 들어왔지만 가야계가 왕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진골 정도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망한 나라의 후손 왕손들이니까 이렇게 차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계하에 배탈을 받으니까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알다시피 뭡니까? 춘추왕과 김유신 사이는 어떻게 되나요? 천암매부지간이잖아요. 서로 천암매부입니다. 김춘추가 말년에 딸을 또 유신에게 줬기 때문에 또 천암매부가 돼요. 근데 이제 둘이 갈등하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열왕 이후에 이제 문무왕 시대까지 가는 거죠. 그런 시기에 가야계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당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시대니까 아마 왕실에서 특단의 어떤 마치 한글 창제를 나라 말씀이 우리 세종이 우리 수미대사, 신미대사 이쪽 특단의 팀을 굴린 것처럼, 가동한 것처럼 아마 동아시아의 불교 사상의 최고 성취를 집약한 경전 편찬 프로젝트를 아마 제안했던 거 보여요. 그게 바로 금강산매경인데, 그게 바로 선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종에 예를 들어서 달마 벽관 조사관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식 기신도 담겨 있고, 심지어 현장의 신역 아제아제 바라제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돌아온 645년에 번역한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역 여러 용어도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650년에서 그 전후로 만들어진 경우로 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설화가 있잖아요. 신라 왕의 왕비의 머리에 악성 종양이 나서 전국의 무당과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치유하지 못하니까 신라 왕이 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가서 약을 구해오게 하니까 사신이 서해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마치 만난 용왕이 금해라는 이름인데, 금해 용왕의 안내로 왕궁에 들어갔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우리 왕의 왕비가 이렇게 머리에 악성 종양이 나서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제 금해 용왕이 우리 용궁에 마치 명약이 있는데 그 명약이 바로 아가타약, 묵어약이다. 모든 병을 없애버린 약이다. 그 이름은 금강산매경인데, 이 경은 참 아주 귀한 경이어서 가져갈 때 소중하게 감춰가야 된다면서 이게 허벅지를 잘라서 그 안에 넣고 봉해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져가서는 반드시 대안대사를 불러서 대중교화 대조인 편집을 하고 원효대사를 불러서 추석을 써서 강록해 하면 거대 나라 왕의 왕비의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금해가 누구냐?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전에 선학들은 해공대사 등 신명으로 봤는데 저는 금해를 해공으로 봤습니다. 해공대사. 포항 오사 해공대사 있죠? 원효에게 영향을 미친. 자, 해공의 전기를 보면 중국의 성조의 후신도 나오고, 피가 막아도 우리가 빗사이로 막가에도 옷 안 사잖아요. 우물 속에 들어가도 옷이 젖지 않았고, 화장했을 때 전신이 살이가 나왔고, 가끔 아주 이 사람이 또 자기 어머니 파출부의 아들이기도 해요. 집안이 가난했어요. 근데 출가해서 아주 신통하니까 그 상전한테도 높이 평가받고 대접받은 신라 서미물교 대가인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가야계로 추정됩니다. 해공대사가. 자, 가야는 기본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가야의 토템은 용이에요. 바다. 금해는 용왕은 바로 바다이고 가야하고 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가야 연합군과 가야와 신라 연합군의 결합인데, 그러니까 해공은 아마 가야 출신으로 추정이 되고요. 대안은 이제 신라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고, 주석한 사람 원효, 그러니까 가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한 특단의 프로젝트가 금강경 편찬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담긴 내용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원효 대사의 용어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원효 대사가 경도 쓰고 추석도 쓴 게 아니냐. 추석을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끝내겠습니다. 신라 왕 이제 추석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불러가지고 추석을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나와요. 원효 대사가 추석을 5권을 썼는데 원효를 싫어했던 어느 라이벌 성녀가 결국 이걸 훔쳐가서 불태워 버린 거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이광수 소설 원효 대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록상에 보면 5권짜리를 썼는데 분실돼 가지고 다시 사흘 말미를 연기하고 3권으로 썼다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3권이에요. 근데 그때 설화 보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쓰지 못한 상태로 왕의 부름을 받고 원효 대사 가야 되니까 시자에게 소를 불러라. 그 소 2뿔 사이에 벼루를 놓고 경상을 둬라. 그러니까 원효 대사가 소를 타고 2뿔 사이에 경상을 놓고 그 써면서 황룡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상징인데, 이제 불보살의 그 의미를, 각이 뭡니까? 펀이죠. 인라이트먼트, 각하고 뿔하고 각이죠. 이 각성이라고 원효가 별명도 되는데, 각성. 원효 별명이 각성도 있어요. 이 각은 이제 깨달을 각자하고 펀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본각과 시각인 이각을 이제 드러내요. 이각을 원통하게 드러내는 게 금강산매경의 내용인데,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추석을 하고 황룡사 법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자고를 토하죠. 그 전에 이제 그 원효를 전부 싫어하니까 대중들이 원효는 성실히 개각하고 뭐가 나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추석을 누가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뭐 얼굴도 안 쳐다보고 원효만이 할 수 있다 얘기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원효가 이제 해서 와서 설법하니까 사자를 통하죠.
지난날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는 내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 하나의 대들보를 구할 때는 나만이 할 수 있구나.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 겨우 아당한지 누가 했나요? 부처님이 태어나서 하셨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지난 옛날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는 내가 끼지 못했지만 100거 옆에 못 끼었거든요. 오늘 아침 하나의 대들보를 구할 때는 유아독능 나만이 할 수 있구나. 유아독존 이거하고 통하는 놀라운 패러디죠. 이 철학자들은 인류 철학자들은 핵심 구절을 놀랍게 자리바꿈. 그러니까 심생적 정정법생을 심멸고 정정법생, 심생적 정정법생을 그대로 심생고 정정법생, 심멸적 정정법멸을 심멸고 간분불이 이렇게 놀랍게 패러디하는 인물이 원효였잖아요. 오도성이. 그대로 붓다의 오도성을 그대로 오도성보다 뭡니까? 7주계 일곱 그럼 7보계 그대로 따와서 놀랍게 패러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대중들이 얼굴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 금강산맥 경론을 강론하지 않습니까? 왕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원효를 가장 위대하게 한 거고 원효의 만년작이 바로 금강산맥 경소였어요. 근데 이 주석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인도에서 건너온 중국에 온 번경 삼장들이 이런 보살만이 쓸 수 있는 책에서 금강산맥 경론으로 높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쓴 저술로 금강산맥 경론 그런 거거든요. 자, 그 금강산맥 경론의 내용 일부가 좀 보이는 거고요. 균여대사의 저술에 일부가 보이는 그 부분이 바로 8번 본법 1심과 심진여와 심생멸의 삼재설 시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돼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3세 6추상 4페이지 마지막에 원효는 정멸로서 1심을 지닌 인간인 심진여문이자 진망화합식인 열애장으로서 1심을 지닌 인간 수행을 완성한 존재 이상적 인간과 수행할 것이 남아있는 존재로서의 현실적 인간 모두를 아우른 1심을 지닌 인간상, 즉 본법 1심의 인간상을 수립한 거로 이제 이해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본법 1심의 인간상이 과연 뭘까? 이게 이제 관심이고요. 바로 시각, 그러니까 아까 그 여러분들 앞에 프린터 도표에 보면 6페이지, 7페이지를 좀 펴보시겠습니다. 자, 원효대사가 대성기실론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해석이 바로 3세 6추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3가지 미세한 번뇌와 6가지 거친 번뇌가 있다는 건데, 자, 아까 그 얘기했죠. 1심에는 이문이 있는데 이문이 바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라는 거. 그런데 그 심생멸문에는 다시 이제 거기 들어가면 도표 2에 심생멸문에서 이제 배대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심생멸과 생멸 인연상으로 이제 수행 계율로 배대하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제8시기가 있죠. 아레아식. 제7시기가 말라식. 제6시기가 이제 거기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제6식을 했지만 사실은 그 밑에 더하면 뭐 전6식은 남이 포함되는 거로 봐야 될 거고요. 우선은요. 그 다음에 이제 제8시기가 바로 구경각이라고. 자, 여러분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 있고, 그 다음에 사천왕문 있고, 불이문 해탈문 있고, 대웅법당이 있죠. 자,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자, 일주문 들어갈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들어갑니까? 입장료를 내야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라 전 5식의 번뇌를 없애고 신의 행정할 때 믿음을 일으켜야 일주문을 통과할 자격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천왕문 들어갈 때는 제6식의 번뇌를 끊고 신의 행정할 때 해와 행을 일으켜야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불이문 또는 해탈문 들어갈 때는 제7식의 번뇌를 끊고, 번뇌는 끊고 발심은 일으켜야 돼요. 정발심을 일으켜야 되고, 마지막에 뭡니까? 대웅보전에 가면 그 정도 수행을 하면 서로로 몸이 떠서 그냥 대웅전 법당에 앉아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5식, 제6식, 제7식 번뇌를 끊어서 제8식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9식까지 안 하더라도 이런 구조로 일주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절 구조가 건축학적으로. 그렇게 할 때, 자, 여기서 보세요.
팔시기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밑에서 보면 제6시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전5시기에 전제된 거로 봐주세요, 일단. 자, 일주문 들어갈 때가 바로 이제 불각의 상태인데, 불각에서는 뭡니까? 사실은 7가지 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악구, 양설. 우리가 살돔 3가지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성적 비행, 사음, 그 다음에 말로 짓는 4가지가 여기 말하는 뭡니까? 허황된 말, 악구, 욕지거리, 허황된 말, 악지, 욕지, 악구, 거짓말, 기어, 허황된 말, 악구는 이제 욕지거리, 양설은 이간질. 이런 말을 끊어야 되고요. 그게 7개 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의 6가지인데, 탐, 진, 치, 만, 의심, 어떤 견해, 일반,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거를 끊어야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각은 다시 주상인데 아치, 악연, 아해, 아만. 그리고 구경각은 이제 업상, 전상, 현상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의 의식에는, 제8 아레아식에는 미세한 업식, 전식, 현상이 3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원효대사는 요 제7시기를 이제 육추상 중에 지상이라고 하는 것만 배대합니다. 근데, 앞시대 정영사 해원이나 담난 같은 인물은, 담연 같은 인물은 8시기는 인정하면서도 제7시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법장은 7시기에 지상을 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효만이 지상을 배대해요. 제6시기에 상속상, 집시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이렇게 나머지 5상을 다시 배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효의 독자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왜 원효대사가 이렇게 배대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본 것이 이제 그 도표인데요. 이게 아직 정답을 얻었다 하기는 어렵고, 이런 시도를 아직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본 겁니다. 5페이지에 왼쪽에 붓다는 나는 단단한 음식이나 끓인 쌀죽을 먹어 힘을 얻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로 첫 번째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과 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육추상 중에 3세 육추상 중에 5페이지 제일 밑에 오른쪽에 자, 요별경식이죠. 제6식이. 그 중에 이제 상속식과 의식을 배대했던 부분 그 밑에 자, 요별경식 위에 이성의 해탈인 이와 신상지의 사람에 의해 멀리 여의는 집상응념. 신상지에 의하여 방편을 수확하여 점점 버려서 정심지에 이르러서 구경에 여의는 부단상응념을 배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말 불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1번 옆에 지상에 의해서 자, 육추상 중에 그 고락을 내어서 각심으로 망념을 일으켜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는 상속상.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하여 경계를 반연하여 생각하여 고락에 주지하여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는 집취상. 잘못된 개착에 의하여 거짓된 명칭과 언설의 상을 분별하는 계명자상. 이름을 따라가면서 집착하여 여러 가지 행동을 짓는 기업상. 업에 의하여 과보를 받아서 자제하지 못하는 업계고상의 5상을 제6식에 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 선정 부분은 4페이지 지말불각에 무명에서 일어난 일체 연법으로 봐서 그건 보겠습니다. 업상, 전상, 현상 3상을 제8식에 자리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밑에 제8 아리아식이 업식, 전식, 현식을 배대해서 아리아식 위에 제8 색자재지에 의하여 의할 수 있는 현색불상응념, 심자재지에 의할 수 있는 능견심불상응념, 보살진지에 의해서 열애지에 들어가 여일 수 있는 근본불상념을 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정이 근본불각의 아리아식 내 근본 무명을 말하는 걸로 다섯 번째입니다. 시각이 바로 본각과 같으면 시각의 뜻은 본각에 의하기 때문에 불각이 있으며 불각에 의하기 때문에 시각이 있다는 부분을 다섯 번째. 이게 바로 초야에 도달한 첫 번째 알매. 그 다음에 중야에 도달한 두 번째 알매는 그 앞에 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을 조금 보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3페이지의 그 4번 쪽을 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알매에 대한 본각 심체가 망념을 여의어 허공과 같아서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어 법계 일상이며 열의 평등한 법신으로 시각의 뜻을 다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일각까지 본각 일각, 일각은 일본각이에요. 본각과 시각이 동일각이라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본각에 드러내 이룬다는 뜻인 본각 현성이가 있기 때문에 참답게 닦는다는 말인 진수지설도 도리가 있고 시각에 닦아감 이룬다는 뜻인 시각 수성이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닦는다는 말 신수치담도 도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7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대한 번뇌 그다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존재에 의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무명에 의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요계 유해 무명에서 해탈되었다는 거죠. 해탈되었을 때 나에게 해탈되었다는 알미 생겨났습니다. 나는 태어나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을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밤의 후야에 도달한 세 번째 알미입니다. 자, 악기베사나라고 하는 당시 수행자에게 깨달은 순간을 지금 시따랐다가 설명해 주는 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효 대사의 그는 아까 간분불이 자, 토감과 무덤이죠. 토감. 귀향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구경가. 전날 밤에는 땅막이라 그래서 또한 편안했는데 오늘 밤에는 무덤 속에 있다가니 매우 뒤숭숭하구나. 마음이 일어남으로 갖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알겠구나. 또한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고 마음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니 마음밖에 어떠한 법이 없는데 어디에서 따로 구하리요. 나는 당나라 가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원효의 깨달음의 최고의 해명이 바로 원효의 3세 육주상인데 기실론에서도 온전히 설명하지 않은 이 부분을 원효는 자신의 3세 육주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붓다의 지금 사선정과 세 번째 암, 초야, 중야, 후야 이 부분을 좀 대응시켜 본 겁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조금 강의가 길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두 대성인의 반열에 있는 두 대성인의 깨달음을 이렇게 접목해 본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고 이런 시도도 아마 제가 처음 했을 텐데 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어요. 저도 좀 더 설명을 더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의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를 한번 우리가 객관적 비교를 통해서 보자는 것이었고 그는 기실론 주석의 최고봉인 원효의 기실론소 그래서 해동소라고 하는 또 금강산매경론도 해동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 원효의 성취가 불교 사상에서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를 또 이 자리가 오도 체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냐 말이죠. 깨달음의 내용이 뭔가를 좀 비슷하게라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제시를 해봤습니다. 온전히 더 살필 것은 여러분의 몫이기도 하고 저의 몫이기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예. 예.